자, 우리가 그 영어를 잘해요, 못해요? 한국인들이? 잘해요. 자, 잘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가르쳤어요. 이상하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말하기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미스테리를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본토 발음이란 게 뭘까요? 원어민이 어느 나라 사람이죠? 영어 몇 년째 공부하세요? 한 15년에서 거의 한 길게 잡으면 한 18년까지도 그렇죠.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공부한 게 제가 44년 됐습니다. 아직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수도 없이 많은 이 단어를 정말 단순 암기를 계속해야 하는 거잖아요. 재미는 좀 저희한테는 사치인 것 같고요. 제가 미국 친구랑 같이 동대문을 갔어요. 친구 이름 루크거든요. 근데 탐, 히어, 룩, 탐, 진, 코리아 진, 굿, 칩, give you good price. 그래가지고 청바지를 파줬어요. 그럼 된 거잖아요. 만약 영어에 대해서 계속 스트레스를 느끼신다면 다른 언어를 공부해보세요. 프랑스어를 하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bonjour, comment ça va? 이 얘기만 해도 우와! 아들이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현실 상황상 저는 갈 수가 없으니까 저는 제 일이 있고 네. 기러기 아빠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 한 언어를 위해서 가족이 흩어지는 것과의 그 가치를 생각했을 때 고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언어 때문에 가족이 흩어져야 되는 건가. 예, 만약 우리 아버지한테 여쭤보면 절대로 보내지 말라고 그러실 거고요. 그렇게 가르쳐봤자 다 소용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고 언어만을 위해서라면 오래 흩어져 계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미국 드라마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읽고 그래서 영미권의 사상을 어느 정도 저희가 영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간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입이 터지는 기간만 기다리면 되거든요. 이미 지식이 들어있는 사람은 그리고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럼 그 기간은 제가 봤을 때 길어봤자 1년 반이에요. 그래서 언어만을 위한 거라면은 아예 영영 유학을 보내실 필요는 없다라는 걸 일단 좀 안심을 드리고 싶고요. 한 9개월 정도 친척이 있다면 친척 집에서 아니면은 익스체인지 프로그램 그 집 아이가 우리 집에 와 있고 우리 집 아이가 그 집에 가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요즘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는 가 있는 대신에 또 이제 다른 집 아이가 와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좀 덜 외로우실 거고 또 새로운 친구도 하나 생기고 또 아드님 있으시다고 그랬잖아요. 아드님이랑 또 이 친구랑 둘이 또 평생 가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자, 작가님께서 아까 언어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언어는 주 목적이 이제 소통하려고 배우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7개 국어 하시죠? 7개 국어를 하죠. 도대체 얼마나 소통을 하고 싶으셨으면 7개 국어를 배우게 되신 건가요? 일단 제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여기저기 떠돌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는 좀 도움이 됐던 게 뭐냐면은 이 경제적인 상황이 힘들다 보니까 주로 유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에서 살질 못하고 조금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외곽 지역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다 그래서 꼭 미국인들만 만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스페인어를 쓰는 남미 친구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프랑스에 있을 때도 약간 외곽 지역에 살다 보니까 베트남이나 모로코나 튀니지 쪽에서 이민한 온 친구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살게 되다 보니까 좀 다양한 언어를 갖다가 계속 주변에서 이렇게 스테레오로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이제 젊은 시절을 다 보내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또 AI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4차 산업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가 언어를 많이 배워야 할까? 그 실용성에 대해서 또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작가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예, 그게 제가 이제 준비한 정확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기 때문에 네. 계속 지난주부터 스포일러 질문을 하셔가지고 네. 예, 제가 좀 난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질문을 끝으로 한번 작가님의 강연을 이어서 들어볼까요? 원하시면 박수! 아무리 인공지능 번역기의 성능이 좋아져도 여러분은 영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AI한테 우리의 소통을 맡긴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내가 1살 위니까 형이라고 부르고 고개 돌리고 마셔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출력을 했냐면 일단 내가 1살 위니까를 I am 1 year old로 번역했습니다. 형이라고 부르고를 갖다가 I call you brother 고개 돌리고 마셔를 갖다가 그냥 turn your head and drink it. 자,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는 영어 공부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은 그런 일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어 공부는 또는 외국어 공부는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저 지금 실망하신 거 아니죠? 환호 맞죠, 여러분? 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언어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상에 여러 언어가 있는데 각각의 언어가 다 다른 방식으로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어떤 한 단어도 다른 단어로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런지를 일단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이 언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만들고 문장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갖다 직접 체험을 해보실 텐데요. 저 앞에 있는 그림에 잠깐 집중을 해주세요. X자 보이시나요? 저 X자가 무슨 색입니까? 자,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많은 다른 색깔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맞는 대답, 틀린 대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색깔이 화면 위에 존재합니까? 내 머릿속에 존재합니까? 머릿속에 존재하죠. 자, 두 번째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그림은 원래 두 그림이 같이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많이 하시냐면은 아까 본 것과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유일하게 한 가지 차이만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위치만 바뀌어 있어요. 배경색이던 색이 X자 안으로 들어가 있고 X자 안에 있는 색이 밖으로 나왔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 눈은 아까 그 X자 안의 색과 이 배경색을 같은 색으로 인지합니까? 다른 색으로 인지합니까? 다른 색으로 인지하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모함이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언어가 번역하기가 힘들어요. 인간은 똑같은 거를 두 개의 다른 단어로 부를 수도 있고요. 두 가지 다른 걸 하나의 이름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선택이 민족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무지개를 보면 몇 개의 색깔이 있습니까? 7. 진짜요? 내가 하늘을 쳐다봤을 때 7개의 색깔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무지개를 본 적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럼 우리가 왜 무지개가 7개 색깔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뭘 통해서 배웠어요? 말로 배웠죠. 언어적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지개에 몇 가지 색깔이 있느냐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사람들은 무지개에 몇 개 색깔이 있냐라고 하면 6개라고 흔히 대답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남색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읽을 것이냐가 언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일본 순정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사랑하다가 어른까지 사랑을 했지만 둘이 서로 고백을 안 한 뭐 이런 커플 나오죠. 그럼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중학생 정도 됐을 때 시골길을 걷고 있는 장면 많이 나옵니다. 대체로 2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죠. 꼭 그럴 때. 그럼 둘이 막 뜁니다. 분명히 학교에서 천둥과 번개가 치면 아래로 뛰라고 배웠을 텐데 꼭 산 꼭대기에 있는 신사로 뛰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둘이 걷어 앉으면은 날이 개고 이제 무지개가 뜨죠. 그러면은 여성분이 남성분한테 대체로 이런 느끼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히로키군은 저 무지개 색깔 중에서 어떤 색깔이 너의 마음과 가장 비슷하다 생각? 막 이런 거 있죠. 오! 그러면 이제 거기서 히로키군이 느끼한 대답을 합니다. 뭐 빨간색 나는 열정의 남자야 막 이런 색깔. 아니면 노란색 나는 따뜻한 사람이니까, 파란색 난 자유를 꿈꾸니까 이런 말을 해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안 되는 소리예요? 안 되는 소리죠. 파란색이 왜 자유예요? 빨간색이 왜 열정이에요? 그냥 광학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이런 말을 우리가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이해하죠. 어떻게 이해한다는 걸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닭살이 돋기 때문에 이해를 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감성이 뭔지를 몰랐으면 닭살이 안 돋습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이 히로키쿤이 AI라고 칩시다. 그래서 이 히로키쿤한테 어떤 색깔을 가장 좋아해 이렇게 물어보니까 히로키쿤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파란색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파란색인지, 빨간색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빨간색인지 인간의 언어로는 정확하지가 않죠. 근데 자기는 최대한 정확하게 그 사실을 옆에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사이엔 48, 마젠타 15, 옐로 27, 특히 화면의 K 밸런스를 3300도 화이트 밸런스로 맞췄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도로 훈련된 그래픽 디자이너가 아니라면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죠. 자, 이게 인간이에요. 파란색은 자유의 색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말은 잘 알아듣는데 사이엔, 마젠타, 옐로의 배합을 정확하게 알려줘가지고 어떤 색인지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는 색깔을 알려주면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능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가 디자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났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요, 어떤 방식으로 언어를 만드냐면요, 다른 환경에서 느꼈던 감정을 갖다가 비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말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 중에 하나가 바람났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람났다의 현실은 아름답지 않지만 단어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왜 바람났다가 아름다운 단어냐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변심했다는 것을 기후 변화에 비교를 한다는 시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태어난 단어예요. 그럼 그 사람이 바람에 대해서 뭘 느꼈길래 애인이 변심했을 때 바람났다라고 했을까요? 그 공허함이 있죠. 바람은 텅 비어있어요. 바람은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릅니다. 바람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리고 이 바람을 잡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새어나갑니다. 연애를 해본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내 애인의 마음이 변심할 때는 왜 변심했는지도 모르고 이 변심한 마음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나한테 돌아올 수도 있고 영영 떠나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애인의 마음을 잡으면 잡으려고 할수록 더 떠나갑니다. 어떤 사람이 시적인 인간의 감각을 가지고 그 바람이라는 것과 내 애인이 변심하는 것이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비유법을 쓰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그 비유법이 어디서 왔는지를 잊어버려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어휘가 됩니다. 이걸 갖다가 언어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 렉시칼리제이션, 어휘화라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가 갑자기 뭐 펀딩이 끊긴다든지 돈이 갑자기 바닥이 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핵심 인물이 다른 회사로 이적을 해버린다든지 이럴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We are getting some headwin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단어를 갖다가 어떻게 미국인들이 느끼는지 이해하기 위해선 미국의 역사 속으로 잠깐 들어가 봐야겠죠. 미국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럽에서 뭘 타고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어떤 배? 컬럼버스가 타던 그 배가 어떤 배입니까? 범선이에요. 범선은 바람이 뒤에서 불면 굉장히 빨리 갈 수 있고요. 바람이 앞에서 불면 전혀 못 움직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의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조상이 범선을 타고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이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헤드윈드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배 머리 쪽에서 바람이 불어요. 큰일 났어요. 이런 거를 갖다 이해하는 게 진정한 언어 공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헤드윈드가 있다라는 것이 영어로 앞으로 프로젝트가 순조롭지 않을 것이다라는 수거다라고 외워버리면 언어를 공부한 게 아니에요. 뭔 느낌인지를 모르니까. 아, 미국 사람들은 배를 타고 넘어온 민족답게 인생을 항해에 비교하는 경우가 많구나라는 걸 이해하는 게 언어 공부예요. 그걸 이해하면 다른 수거도 이해가 됩니다. 이런 거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외우기 시작하면 외울 게 얼마나 많겠어요. 왜냐면은 우리도 문장을 갖다가 그때그때 만들었습니까? 미리 만들어 놓은 걸 골라 쓰나요? 그때그때 만들어 쓰죠. 미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인생관에서 새로운 표현이 계속 솟아오릅니다. 그럼 그때마다 그걸 다 외울 겁니까? 못 외워요. 암기는 지능 게임이에요. 제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암기는 이해의 실패라고 합니다. 이해를 하지 못했을 때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한 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영어 공부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어를 갖다 굉장히 많이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간은 오늘 보신 것처럼 단어를 갖다가 외워서 쓰는 존재가 아니라 단어를 그때그때 만들어 쓰는 존재예요. 예를 들어서 풍경을 갖다가 랜드스케이프로 번역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랜드스케이프는 랜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걸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땅을 바라본다는 뜻이구나. 그럼 바다를 바라보면 랜드스케이프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시스케이프. 그럼 예를 들어서 산을 바라본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마운틴스케이프. 없는 단어예요. 근데 써도 누구도 어색하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이 단어들을 갖다가 한번 이해하면은 이렇게 단어들이 막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림과 상상력을 가지고 단어를 만들면 그 사람들은 없는 단어라도 이해를 하고요. 우리가 그들 머릿속에 없는 그림을 가지고 단어 표현을 하면은
그 아무리 정확하게 썼다고 생각을 해도 그들이 못 알아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인간은 그림으로써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I한테 우리의 소통을 맡긴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제가 가끔씩 통역 일을 할 때가 있거든요. 통역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해가 될 만한 그림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번역을 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예의 바른 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번역하면은 큰일 나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모르는 상태에서 인공지능 번역기가 모든 말을 갖다가 다 말 그대로 번역을 한다. 근데 그 똑같은 단어를 읽고 떠오르는 그림이 민족마다 이렇게 다르다라고 할 때 그것이 이해를 돕게 될지 오해를 늘리게 될지 저는 아직까지 살짝 겁나요. 또 인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길래 제 생각에는 컴퓨터가 인간을 완전하게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4부에서 계속 듣기로 하고요. 3부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